근데 이제 바위 그림은 물가에 주로 이렇게.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된 것은 지난 71년. 그리고 이 넓은 부위 중에 거기 저 아주 그 움푹 들어가 가지고 거기 이제 면이 캠퍼스처럼 아주 깨끗한 부분이 있죠. 아, 선생님 전체적으로 한 몇 점이나 될까요? 여기? 전체적으로 그림이 주로 한 새겨진 200 곳은 암벽의 중앙 부분. 넓이 6m, 높이 3m 정도의 깨끗한 바위면에 그림이 밀집돼 있다. 저쪽 이제 바위를 일일이 쪼아 새긴 그림은 수천 년 세월의 풍파에도 제법 선명하게 윤곽이 남아 있다.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림까지 빠짐없이 확인하기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 연구실에서 단층 촬영한 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옮겨보았다. 색을 입히자 그림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사슴과 같은 육지 동물도 있고 고래와 같은 바다 동물도 그려져 있다. 이렇게 암각화에 새겨진 그림은 300여 점. 바다 동물 중 주를 이루는 것은 고래다. 한 방향으로 떼져 헤엄쳐가는 모습까지 그려놓았다. 우리나라에 해외에 오는 고래들이 당시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보고 느낀 대로 그대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고래의 종에 따른 생태도 자세히 묘사돼 있다. 실제로 고래는 각각의 종에 따라 물을 뿜어내는 모습이 다르다. V자형으로 물을 뿜어내는 녀석은 긴 수염 고래다. 흰 긴 수염 고래는 몸체에 여러 개의 긴 선을 그어 독특한 배주름을 가진 특징도 살려놓았다. 범고래는 반만 쪼은 것이 특징이다. 새김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이렇게 고래의 종류를 표현한 것이다. 뭉툭한 입 모양을 특징으로 삼은 이 고래는 향유고래다. 살아있는 고래를 보는 것처럼 고래의 종류와 생태가 정확히 묘사돼 있다. 아주 눈에 띄는 것은 저 위쪽에 보이는 네. 이제 그 어미고래가 새끼 고래를 업고 다닙니다. 아, 저 지금 그렇죠? 가운데 뭐 이렇게 예, 그 예. 바위면을 그대로 두고 아. 어미 몸통을 이렇게 쪼아 새겨 놨는데요. 예. 새끼를 등에 업은 어미고래의 모습도 보인다. 실제로 새끼 고래는 호흡기가 발달하지 못해 30초 이상 물속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어미가 업고 다니며 호흡을 도와준다. 이런 특징까지 알고 있었다면 고래를 늘 접하고 고래잡이를 생업으로 하던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데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곳은 한때 세계적인 고래잡이 어장이었던 장생포 항으로부터 26km 깊은 내륙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면 반구대 사람들이 그 먼 곳까지 나가 고래잡이를 한 것일까? 당시 반구대 암각화를 제작했던 사람들은 자기들 거주지 가까이에서 고래잡이를 했을 겁니다. 대략 신석기 시대 초기로 보는데 그때는 홀로세, 해진 극상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바닷물이 내륙 안으로 가장 깊게 들어온 시기죠. 그래서 반구대 암각화를 제작했던 사람들이 살던 거주지에서 이 내만 안쪽까지 들어오는 바다 환경에서 포경이 이루어졌을 걸로 생각됩니다. 반구대 일대에서 고래잡이를 했을 가능성은 경남 창녕의 비봉리 신석기 유적에서도 확인된다. 여기는 물속이기 때문에 김해 박물관 팀이 발굴 중인 비봉리 유적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물이 계속 잠기고 해서 뭐 뽑아는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밑에도 이런 배각이 2개 층이 더 확인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이 단면상에서요. 비복리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는 도토리는 물론 비복리 신석기인들이 개를 사육했음을 알려주는 개의 머리뼈까지 들어있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발굴된 신석기 시대 망태기도 학계의 관심 대상이었다. 풀로 엮어 만든 이 망태기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초본류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지역이 저습지이기 때문에 유물들이 썩지 않고 남아있었던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신석기 시대의 굴 껍질 더미가 나온 것이다. 바다에 서식하는 굴이 내륙에 위치한 비복리에서 발견된 것은 무슨 뜻일까? 굴은 바다에서 사는 조개고 뭐 일부 민물하고 겹치는 부분에 기수라는 역에서 사는 게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바다에서 나는 조개들이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 전기 어느 시점, 적어도 전기 어느 시점까지는 시점에 이 지역이 바닷물의 영향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 동삼동의 조개더미 유적에선 신석기인들이 고래잡이를 했던 직접적인 증거도 나왔다. 동삼동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의 유물 중에는 상당수의 어류뼈가 포함되어 있다. 그중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지름 38cm에 달하는 고래뼈다. 대체 이것은 고래의 어느 부위일까? 굵은 마디로 이루어진 고래의 척추뼈에 연결하자 정확하게 일치한다. 어떻게 신석기 시대의 고래 척추뼈 마디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일까? 그 비밀은 신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인 조개더미에 있다. 조개더미는 해안가에 정착한 신석기인들이 조개 껍질과 함께 내다버린 물건에 흙이 덮이고 또 다른 집단이 와서 살기를 반복하면서 마치 무덤처럼 쌓여서 만들어진 유적이다. 이런 조개더미 사이에서 고래뼈와 같은 동물뼈는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된다. 비가 올 때마다 조개 껍질에 칼슘이 녹아내려 고래뼈에 보충해주고 그로 인해 알칼리성이 강해진 땅에선 규산이 흘러나와 니스치를 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의 고래뼈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지금 동삼동 표총을 비롯해서 남해안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는 고래뼈의 출토 양상을 통해 볼 때 당시에 신석기인들이 어떤 적극적인 어뢰 활동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당시 신석기인들이 직접적으로 고래잡이를 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개더미 유적 중 고래뼈가 발견된 곳은 12곳. 고래잡이가 주로 동남 해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동삼동 조개더미에서 고래뼈와 함께 출토된 이 토기엔 반구대 암각화를 그린 사람들에 대한 흔적도 남아있다. 우측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예, 방고대에 있는 사슴입니다. 방고대에 새겨져 있는 사슴입니다. 예, 예. 지금 보면은 이 그림의 어떤 그 미술사적인 양식적으로 본다면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몸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몸체를 사다리꼴로 표현하고 다리 부분의 형상만 그린 점 등을 보면 반구대 암각화의 사슴과 새김 방법이 같다. 청동기 시대의 문양과는 확연히 다르다. 암각화의 제작 시기를 청동기로 보는 의견이 많았지만 신석기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 셈이다. 지금까지 제작 시기가 불투명했던 울산 방구대의 암각화의 제작 시기를 신석기 시대까지 올려볼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근거 자료라는 점에서 동산동 표청에서 출토된 삽섬 토기는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다를 누비고 다니며 고래잡이를 하고 그렇게 보고 느낀 고래의 특징을 마치 생물 도감처럼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들. 그들은 울주 반구대 신석기인들이었다. 신석기인들이 고래 사냥을 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석기 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구석기 시대엔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물론 동아시아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지형은 1만 년 전 빙하 시대가 끝나고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생긴 것인데요. 바로 이런 새로운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신석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땐 이 일대가 바다로 이어져 있었고 신석기인들이 여기서 고래잡이를 했던 것을 바로 이 바위에 그림으로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석기인들은 어떻게 고래를 잡았을까요? 이 그림은 포수가 고래의 급소를 겨냥해 작사를 꽂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작살에 꽂힌 고래의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작살로 고래잡이를 할 정도의 어로 기술이라면 보통 수준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신석기 시대, 정말 그런 어로 기술이 있었을까요? 부산과 남해안의 신석기 유적에서 발굴한 유물을 보면 신석기인들이 돌과 뼈로 다양한 고기잡이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납작하거나 둥근 돌을 소재로 끝부분을 깎고 갈아서 그물을 맬 수 있게 만든 그물추도 있다. 비록 그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반구대 암각화에 등장하는 이 그물과 동삼동 조개더미 유적에서 나온 토기 조각의 그물 무늬를 통해 신석기 시대 그물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물의 간격은 약 3cm. 신석기인들이 발명한 이 같은 그물로 인류는 대량 어획의 첫 발을 내딛었다. 돌로 만든 낚시 대롱에 날카로운 동물 이빨로 만든 낚시침을 연결한 결합식 낚시는 한반도 신석기인들이 개발한 것이다. 기존의 단식 낚싯바늘은 사용을 하면 사용을 하다가 부러지면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결합식 낚싯바늘은 사용하다가 부러져도 그것이 빠져도 다시 바늘 부분만 연결을 해서 쓰면 되는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7cm에서 10cm 정도 큰 그 낚싯바늘이고 또 결합을 해서 쓰는 그런 그 도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낚시 바늘로는 대형 어류를 호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살처럼 다듬은 이 돌은 신석기인들이 고래잡이에 사용한 작살이다. 암각화에 고래 등에 꽂힌 작살과 같은 모양이다. 지금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고래잡이를 하는 인도네시아 원주민의 고래 사냥 과정을 보면 신석기인의 고래잡이를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의 고래잡이 도구는 작살이 전부다. 이들의 작살과 신석기 시대 작살의 다른 점은 쇠 대신 돌로 만든 작살 재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신석기 시대의 작살 재료 중에는 쇠작살 못지않은 성능을 가진 것도 있다. 흑요석이다. 흑요석은 가볍게 치기만 해도 얇게 쪼개져 유리처럼 예리한 날이 생기는 돌이다. 흑요석의 이런 성질을 이용해 신석기인들은 특별한 작살을 만들었다. 흑요석을 갈아 톱날처럼 예리한 날을 만들어 나무에 끼워서 사용한 결합식 작살이 그것이다. 이 결합식 작살은 아무래도 이 톱 같은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찌를 수 있는 관통하는 그런 예리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형 생선이라든가 어떤 해수류, 그다음에 고래, 상어 이런 대형 어류를 포획하는 데 주로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래와 돌의 특성을 파악해 결합식 작살을 만들었던 한반도 신석기 시대 사람들. 고래잡이는 목숨을 건 사투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첨단 작살이 있었다. 신석기 시대의 어로 기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암각하에는 신석기인들의 해양 문화 수준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 배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있게 자세히 그려놓았습니다. 이 배에는 5명가량 타고 있군요. 그리고 또 저쪽 배에는 20명 가까이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래잡이 배라면 고래를 따라잡을 속력을 낼 수 있어야 했을 텐데 말이죠. 신석기인들은 어떻게 고래잡이용 배를 만들었을까요? 일본의 서부 규슈에 위치한 이키리키. 이키리키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의 하나다. 지난 84년 발굴에 들어간 이키리키 유적에서 일본 고고학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중요한 유물이 나왔다. 바닥만 남아있는 상태로 발견된 두꺼운 판자. 그것은 신석기 시대의 배 유구였다. 20년 전 발굴된 이키리키의 배 유구는 그동안 콘크리트 풀장 안에 보관돼 왔다. 부식을 막기 위해 겹겹이 밀봉해둔 상태라 실물을 확인하긴 어려웠다. こういう古い木はですね、大体直射日光で、3時間ぐらいさらしますとね、もうひびが入ってパリパリに割れてしまうんですね。ですからすぐ水につけなきゃいけない。 밀봉하기 전에 분석해둔 배 유구에 대한 자료를 통해 직경 1.5m, 소나무로 만든 5,200년 전의 통나무 배임을 알 수 있었다. これはその断面ですから、平面を描きますと、
ちょうどこんなの船の、底の形ですね。で、長さが6メートル50で、幅がだいたい最大で80センチ、これぐらいの大きさでしょうか。ですから今残ってるのはこれだけ残ってるわけですね。これだけ残ってて、これがなくなってるわけですね。船の形、こういうふうになってるのが、両方がなくなってる、こういうふうな状況ですね。 국립중앙박물관. 이곳에도 한반도 신석기의 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유물이 있다. 이게 뭔가요? 예, 배 모양을 본뜬 토기입니다. 아, 이게요? 완전한 형체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한 3분의 1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이죠. 배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다. 원래 모양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 이게 이쪽으로 길게 뻗은 형태이고 빛이 뾰족한 형태의 그 통나무를 반을 잘라서 속을 판 형태일 겁니다, 아마. 깨진 부분을 고려하면 긴 유선형의 통나무배 모양이 된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키리키 유적의 배와 비교해 보아도 형태상으론 별다른 차이가 없다. 동삼동 패청에서 출토된 배 모양 토기는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최초의 신석기 시대 배 관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배 관련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그 형태를 추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삼동 패청에서 나온 이 배 모양 토기를 봐서 그 당시 배의 형태를 추정할 수가 있고요. 예, 이효일 선생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 KBS에 왔습니다. 고대 선박 전문가인 이원식 선생의 도움으로 반구대 암각화에 그려진 고래잡이배의 규모와 형태도 알아낼 수 있었다. 어느 정도의 속력을 낼 수 있으니까. 기동성이니까. 이건 한 5, 6명 정도 탄 길이가 한 5, 6m, 6, 7m 그 정도 되는 배인데, 통나무배는 이제 그 땡목배에 비해서 활동성이 있어요. 속력 조금 낼 수가 있고 노를 지으니 양측선을 지니까. 암각화의 배 역시 긴 유선형의 통나무배다. 설계도에 옮겨놓은 배 모양을 보면 좁은 뱃머리가 특징이다. 물살의 저항을 덜 받는 구조다. 나무의 속을 퍼내어 만든 이 같은 암각화의 통나무배는 뗏목배보다 속력과 회전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뱃머리가 좁고 경사가 져 물살의 저항을 덜 받아 속력을 높일 수 있고 배 밑바닥이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 빠른 회전이 가능하다. 신석기인들은 어떤 도구로 이런 통나무배를 만들었을까? 통영 연대도에서 발굴된 이 간도끼는 신석기의 벌목 및 목재 가공용 도끼다. 돌을 갈아서 예리한 날을 세운 간도끼의 등장은 구석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기술 혁명이었다. 요 면이 보시면은 원래 자연면입니다. 예. 이런 커다란 돌에 이렇게 붙어 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떼어 가지고 이걸 떼어내었습니다. 이렇게 떼내고 난 다음에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부분, 날 부분을 이런 숫돌에다 대고 이런 데다 대고 갈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숫돌로 보다 날카롭고 튼튼한 도구를 만들게 되자 지금 우리가 쓰는 공구의 원형 대부분이 그때 만들어질 만큼 종류도 다양해졌다. 그렇다면 간석기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간석기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재 복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신석기 때 석기 재료로 이용된 혈암을 숫돌에 갈아 날을 세워 자기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약 4시간. 간석기를 전문으로 만들었던 신석기인이라면 이보다 더 빨리 만들었을 것이다. 옆에 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자기죠. 그래도 형태가 아주 비슷하죠. 네,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요 자기의 모양이나 기능이
거의 똑같이 쓰여집니다. 신석기 시대나 지금이나 뭐 네. 크게 다르지 그러니까 않아요. 자기는 자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목적하는 나무 목재 같은 그것을 찍어서 긁어 파내는 거죠. 나무를 자르거나 속을 파낼 때 사용한 간독기, 통나무 속을 찍어서 파내는 돌자귀, 목재를 다듬을 때 쓰는 돌대패. 과연 이런 석기로 통나무 배를 만들 수 있을까? 반구대 암각화에 5인용 통나무 배를 복원하기 위해 준비한 목재는 직경 1.5m, 길이 6.5m의 원목이다. 복원한 간석기로 통나무 배를 만들 수 있을지 먼저 그 성능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전날 내린 비로 통나무가 젖은 상태였지만 통나무 속을 찍고 파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작은 걸 이제 큰 걸 이제 크게 다듬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걸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다듬어내고 이제 잘 빠지네. 그렇지. 이런 방식으로 직경 1.5m에 이르는 통나무 속을 파내려면 상당한 공력과 시간을 쏟아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석기인들은 훨씬 더 지혜로웠다. 숯불로 통나무 속을 태우면 능률적으로 파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불을 지르면은 요 밑에 이제 도끼도 파지 않았어요? 거기에 불이 붙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체로 밑에 다 들어가요. 그게 수치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저 짜이든가 이런 도끼 또는 이제 글 같은 걸로 이제 긁어내죠. 그 수치를 긁기가 쉽잖아요. 나무를 좀 이렇게 다듬는 데 훨씬 더 쉽게 하기 그래서 위해서. 이 도끼로 파는 것보다 불 지르기가 더 쉬우니까 또 깎아내기가 쉬우니까. 가끔 일본에서는 그 통나무 배를 보게 되면 수출로서 이제 그런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태운 흔적이 남아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숯불에 태운 흔적으로 신석기인들이 통나무배 제작 시 숯불을 이용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만들려고 하면은 한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예상 소요 시간은 약 6개월. 현대식 공구와 기계로도 5인용 통나무배를 제작하는 데 꼬박 한 달이 걸렸다. 길이 6.5m, 너비 92cm로 복원한 5인용 통나무배의 무게는 730kg에 이르렀다. 이제 통나무배로 항해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항해 실험 장소는 한국해양대학 앞바다로 선정했다. 울산에 방부대 있지 않습니까? 항해 실험에는 한국해양대학 해양체육학과 조정팀이 참가했고 지휘는 지도교수가 맡았다. 노에 장착 부위는 고증이 불가능해 카누처럼 손으로 잡고 젓는 방식을 선택했다. 통나무배 안전 운항을 확인한 후 원거리 항해에 나섰다. 이날 부산 앞바다의 풍속은 초당 12.8m, 파고는 1.5에서 2m 정도. 높은 파도와 바람이 강해 작은 통나무배로 항해하기엔 상당히 악조건이었다. 시험 결과 신석기 시대의 통나무배로도 거칠고 험한 바다에서 항해가 가능한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어느 정도는 손으로 저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은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돛을 탄다든지 기타 다른 이렇게 좀 바람을 이용하는 장치를 달았어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짐작되고 현재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사용한 배로 원양 항해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근대 시대는 기본적으로 한법 전체가 비슷하거든요. 사료에 보면 놀랍게도 이를테면 저 한반도 북쪽에서 현재 울릉도 독도 지역까지 항해했던 흔적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당시 때 만약에 최고의 기능인들이 타고 있었다면 항해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석기 시대의 통나무배는 새로운 간석기 기술이 탄생시킨 인류의 획기적인 이동 수단이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규모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통나무 배 길이는 6.5m이고 너비는 92cm입니다. 저 같은 사람 정도면은 한 10명은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현대식 어선에 비하면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통나무 배로 신석기인들이 고래잡이를 한다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마도 반구대 신석기인들은 고래와 사투를 벌였을 겁니다. 고래의 반격을 받아 통나무 배가 전복되는 일도 다반사로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바다를 무대로 살았던 한반도 신석기인들의 해양 활동 영역은 과연 어디까지였을까요? 부산 앞바다에서 100길로 49km를 달리면 대마도에 이른다. 미네마치 역사민속 자료관은 대마도의 신석기 유적에서 발굴한 수천여 점의 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엔 일본 고고학계도 의외로 생각하는 유물이 있다. 고라니의 송곳니다. 고라니는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만 서식하는 한반도 고유종인데 어떻게 대마도에서 나온 것일까? おそらく、同じそのキバナの牙がですね、東山道海岸から出ておりますので、日本にはそのキバナロっていうのは生息しておりませんので、おそらくその韓国の方から持ってこられたものと考えられます。 일본 신석기인의 팔찌 소재로 사용된 투박족에도 대마도에는 서식하지 않는 어패류다. 그렇다면 투박족의 팔찌도 한반도산이 아닐까? 부산박물관의 하인수 학예연구관은 지난 99년 동삼동 조개더미를 발굴한 이후 줄곧 투박족의 팔찌를 주목해왔다. 동삼동에서 출토된 투박족의 팔찌는 무려 1,500여 점. 제작 기법을 비교해보면 대마도에서 출토된 투박족의 팔찌가 동삼동 제품인 것으로 추정된다. 동삼동 신석기인들이 투박족의 팔찌를 대량으로 제작해 대마도를 오가며 교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정도 양이라든지 출토되는 양상을 통해 볼 때는 아마 동삼도 배총 집단이 자체 소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출토되는 조개 팔찌 각각의 제작 단계에서 보이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 볼 때 전문적으로 동삼도 배총 집단이 투박 조개를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만드는 투박 조개로 만든 조개 팔찌는 주변 지역 또는 바다를 건너 대마도라든지 일본 구주 지역에서도 일부 공급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 신석기인들에게 투박족의 팔찌를 주는 대가로 동삼동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받았을 것이다. 동삼동에서 출토된 흑요석 원석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부산과 남해안 일대는 흑요석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다. 분석 결과 구석기 때 홍천에서 발굴된 흑요석과는 달리 한반도 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규슈의 고시다케는
일본의 3대 흑요석 산지의 하나로 신석기 시대 석기 제작 공장으로 통한다. 여기서 실마리가 풀렸다. この腰岳はですね、これ山全体が遺跡ですよね。標高が300メートルからですかね。海から近いところにありまして、でこの山の至るところにですね、黒曜石が落ちてるんです。 풀숲에 나뒹굴고 있는 돌이 모두 흑요석이다. 이 중에서 무작위로 골라 성분을 분석한 결과 동삼동의 흑요석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됐다. だから大きい塊はないです。これぐらいが標準の大きさです。でこの拳ぐらいの使って定型的なその白片を作るという技術を4000年ぐらい前の人は作る、ここで確立するわけですね。生み出すんですね。でそうやって作ったのが一部は韓国行ってますよね。 동삼동 사람들이 투박족의 팔찌를 만들어 일본의 신석기인들과 교환한 것이 흑요석이었던 것이다. 부산의 동삼동 앞바다에서 규슈까지는 100길로 200여 킬로미터. 통나무 배로 그 험한 바닷길을 어떻게 오간 것일까? 역시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항구는 현재 남해 동부인 부산이라든가 거제도 지역에서 대마도를 경유해서 일본 열도로 가는 항구입니다. 부산서 바라볼 때 대마도는 북동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서 방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본적으로 물길의 방향을 거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부산서 출발했을 경우에는 저 김해에서 출발했을 경우에는 연안항을 통해서 거제도 지역으로 갔다가 거제도에서 대마도 쪽으로 자연스럽게 항해를 되면은 비록 실패할 확률이 있다 할지라도 대마도 북부 내지는 일본 열도에 도착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부산을 출발한 통나무배가 거제도에서 동북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를 타면 대마도를 거쳐 규슈로 갈 수 있고 반대로 규슈에선 남동풍을 타면 곧장 부산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일 신석기인의 교류는 물물 교환을 뛰어넘어 기술 교류로도 이어졌다. 일본에서 결합식 낚시가 출토된 지역은 한반도와 가장 인접한 서북 규슈 일대다. 사슴뿔로 낚시대롱을 만든 것이 서북 규슈의 결합식 낚시의 특징이다. 돌과 사슴뿔을 각각 사용한 낚시대롱의 소재만 다를 뿐 동삼동 제품과 다름이 없다. 時期的にもやはり韓半島が古くて、それから日本の西北九州に入ってきたということが時代的にも言えます。日本列島には単式釣り針、これ鹿の角で作るんですけども、一本で全部針まで作ってしまう釣り針がございます。でそれに対して、結合釣り針という場合に釣り針が出てくるわけですけども、これは結合釣り針にしますと非常に大きい釣り針ができるという利点があります。 통나무 배로 험난한 바다를 오가며 물자 교류는 물론 일본의 어로 기술을 전수한 한반도 신석기인들. 결합식 낚시가 바로 그 증거다. 신석기인들이 대한해협을 건넜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저렇게 일본의 어로 기술까지 전수하며 교류했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한반도의 신석기인들이 이렇게 그들의 삶을 암각화에 담아 놓았다면 다른 나라 신석기인들은 암각화를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신석기 시대 지구촌 유물을 전시한 국제관입니다. 여기 진열된 암각화들은 모두 신석기인들이 남긴 작품들입니다. 자, 이 암각화는 스칸디나비아에서 발견된 암각화를 복원한 건데요. 주로 물고기들만 그려놓은 걸 보면 스칸디나비아 신석기인들도 한반도의 신석기인들처럼 바다를 누비고 다녔겠군요.
이건 아프리카 신석기인들이 남긴 암각화입니다. 치마를 입은 여인이 절구로 곡식을 찢는 모습이죠.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걸 알려주는 암각화입니다. 자, 이 그림은 알제리에서 나온 것인데요. 소떼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그려져 있군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야생의 소를 잡아다가 사육한 것을 알려주는 알제리 신석기인들의 기록인 셈입니다. 비록 문자는 없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의 신석기인들은 암각화에 그들의 생활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소도 키우고 농사도 짓게 되면서 구석기 시대와는 달리 신석기인들은 더 이상 식량을 찾아서 떠돌 필요가 없었겠죠. 신석기 시대, 우리 인류의 본격적인 정착 생활이 시작된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한반도의 신석기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강동구 암사동의 선사시대 유적은 지금까지 발굴한 우리나라 신석기 유적 중 최대의 마을이다. 28개의 신석기 움집터가 발굴된 곳이다. 발굴 당시 움집터 8개는 그대로 보존해 놓아 신석기 움집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움집터에는 토기를 꽂아둔 구멍과 화덕자리가 있고 출입구는 대부분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움집터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들은 한반도 신석기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였다. 마을 앞 강가에서는 고기잡이가 한창인데요. 복원한 암사동 신석기 마을이지만 이렇게 서 있으니 제가 마치 신석기 시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천에서 토기를 굽고 있는 걸로 봐서 토기 공방인가 봅니다. 이 토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이군요. 신석기인이 발명한 바로 이런 토기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인류의 그릇 문화가 시작된 셈입니다. 그럼 암사동 신석기인들의 살림살이를 한번 구경해 볼까요? 움집 안으로 들어와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데요. 암사동에서 발굴한 집자리를 그대로 복원한 것이니까 이 정도면 4~5명이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었을 것 같군요. 바닥을 파서 반지하 형태의 집을 만든 이 움집은 아무래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했을 것 같죠. 화덕이 움집 한가운데 이렇게 있는 걸 보면요. 아마도 한겨울에는 이렇게 불을 지펴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집안에 이렇게 불을 피워놓으면 연기가 상당히 심했을 텐데 말이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저렇게 지붕을 통해서 연기가 빠지게 돼 있군요. 집안을 둘러보니 살림살이도 꽤 많아 보이죠. 낚시와 작살 같은 거, 그리고 고기잡이 도구들도 있고요. 창이나 화살 같은 사냥 도구도 집안에다 보관하고 있었네요. 이건 또 뭘까요? 여기에 조가 올려져 있고 집안에 모셔둔 것도 그렇고 이 돌은 보통 돌이 아닌 것 같죠. 자, 이렇게 곡식을 올려놓은 이 돌은 갈돌이라고 하는데요. 뭔가를 올려놓기 쉽게 평평하죠. 그럼 이 돌을 한번 보세요.
수제비를 밀 때 쓰는 밀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이 갈돌과 갈판은 그냥 돌이 아니라 신석기인들이 곡식을 갈 때 사용한 절구의 일종입니다. 여기엔 또 토기들이 있군요. 모양이 각각 다르죠? 크기와 모양이 다른 이 토기들. 이 작은 토기는 식기로 사용했던 것 같고요. 이 토기에는 조가 가득 들어있고 여기에는 기장이 저장돼 있습니다. 이런 조와 기장은 실제로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곡식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기에 농사지은 이런 곡식을 가득 담아서 살았다면 신석기인들의 식탁은 제법 풍성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토기에 신석기인들의 조리 문화를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음식 문화에 대한 단서는 최근 발굴된 장령 비봉리 유적에서도 확인된다. 도토리가 들어있는 16개의 저장 구덩이가 발굴됐고 그 안에서 여러 종의 씨앗류도 함께 쏟아져 나왔다. 비봉리 신석기 마을에 식량 저장 창고가 있었다는 증거다. 직접적인 조리 흔적이 남아있는 토기도 발굴됐다. 토기에서 발견된 유기물질이 음식을 끓여 먹은 흔적이다. 것이 검은 게 있고 이 안쪽을 완전히 보시면은 지금 뭔가 기름기 같은 게 그대로 눌러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역시 이 토기 안에 뭔가 넣고 끓이거나 불을 줘서 만든 증거로 볼 수 있죠. 600도 정도에서 구워내 표면이 거칠고 얇은 신석기 토기로 높은 열을 가해 음식을 끓이고 조리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김해 박물관 팀의 도움을 받아 비봉리 유적에서 나온 흙으로 토기를 빚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토기는 그동안 발굴의 성과로 확인된 테사키 제작 방식으로 빚었다. 토기 하나를 빚는 데 걸린 시간은 약 40분 정도. 우리 신석기 토기의 특징인 빗살 무늬도 새겨 넣었다. 조리 실험을 위해 준비한 음식 재료는 신석기인이 먹었던 조개와 조. 노천에서 600도로 3시간 정도 구워낸 토기를 조리용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실험에 들어갔다. 좀 더 불어. 토기를 발명하기 전에는 조개탕을 끓이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너무 거칠어 먹지 못하던 음식도 토기로 조리를 해 먹을 수만 있으면 먹을거리는 더욱 풍성해졌을 것이다. 뭐 한참 있어야 좀 있어야 끓을 거니까요. 위로 올려봐 그래. 조개탕을 끓이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 정도. 아마 염분이 같이 신석기 토기로 조개탕을 끓이는 요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짭짤한 게 괜찮은데요? 네. 조밥도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다. 불에 직접 굽는 조리 방법밖에 없었던 구석기에 비해 신석기에는 토기를 사용해 끓이고 삶고 찌는 다양한 요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잘 익었어요? 뭔가 유기물이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죠. 안쪽 면이요? 네. 이거는
이렇게 라인을 딱 수평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게 우리 유물에서 출토될 때는 그대로 남아있지. 흙으로 빚어 만든 신석기네 투박한 토기. 이 간단한 그릇이 인류의 식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었다. 음식물을 조리하고 저장을 함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야생 식물들을 키우기도 하고 또 차츰 농사가 발달하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어디 이동하지 않고 모여서 살 수 있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석기 시대가 되면은 사람이 모여 살고 돌을 갈아서 쓰고 조리를 하고 저장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 토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성 들여 한 줄 한 줄 무늬를 빚어 넣은 한반도 신석기 시대의 토기. 토기에 새겨진 무늬는 음식물 조리법의 혁신을 불러온 토기에 대한 신석기인의 경외심이다.